네,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로 다양한 스케일업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연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프라이머의 권도균 대표님, 넛젤스케어의 박정신 대표님, 딜라이트룸 신재명 대표님,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실장님입니다. 권도균 대표님부터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권도균입니다. 저는 97년도에부터 2000년 사이에 5개 회사를 설립하고 2개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한 후에 엑시트하고 2010년도에 후배 창업가들을 좀 돕겠다는 생각으로 프라이머를 설립해서 지금 한 15년 됐는데요. 지금 한 274개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2010년에 프라이머를 만들 때 생각했던 프라이머가 믿는 3가지 가치, 그러니까 돈보다 경영, 재능보다 진정성, 경험보다 원칙, 이 3가지 가치 중에 첫 번째, 돈보다 경영의 밑줄 쫙 제가 그어놨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가 좀 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가 지금 274개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엑셀레이팅 하는 팀들을 조금 이제 세 분류로 한번 좀 나눠보면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높은, 좀 유명한, 어디서 들어본, 언론에서 많이 보던 유명한 회사들, 뭐 높은 금액의 투자를 유치를 했거나, 뭐 최근에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1,000억을 투자받았다든가, 또 뭐 높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다든가, 또 뭐 스타일쉐어 같이 최근에 무신사에 3,000억에 뭐 M&A 됐거나, 성공적인 M&A 됐거나, 뭐 신문이나 언론에서 관심 있어 하고 뉴스에 날만한 이벤트를 갖고 있는 유명한 회사들 뭐 조금 있긴 합니다. 첫 번째 부류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이렇게 보시면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이런 팀들도 있습니다. 프라이머로부터 한 3,5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한 번 투자받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투자받지 않은데 지금 뭐 수백억 원의 매출에 20% 3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회사라든가 100억 전후의 매출을 하는데 이익률이 45%나 되고 일본에서 되게 잘 나가는 그 급격히 성장하는 회사라든가 또 뭐 경쟁사는 뭐 수백억 원 또는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투자를 받았는데 지금 뭐 생사의 기로에 그리고 유명해진 회사지만 생사의 기로에 헤매는데 비슷한 모델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익을 내면서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대다수의 또 이렇게 잘 나가는 몇몇 회사들 외에 대다수의 회사는 생존의 기로에 서서 수면 아래와 수면 위를 오르내리면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세 번째 부류,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서 헐떡이면서 길을 모색하는 이게 사업의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 상태가 한편으로는 위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창업자가 어디에 홀리느냐에 따라서 사업은 완전히 다른 갈림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혁신들이 돈이 바닥나고 내일 모레 회사 문을 닫아야 할 때 혁신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헐떡거릴 때 생존의 기로에 섰을 때 창업자가 어디에 홀리느냐에 따라서 혁신이 일어나기도 하고 완전히 사업이 아닌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돈이 재앙이 되고 돈이 없으면 본질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본질에 집중하는 창업자들을 많이 봤고 그 마지막 단계 때 프라이머 클럽 팀들 중에도 그때 본질을 발견하고 다시 턴오버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된 걸 저희가 옆에서 보면서 그 창업자의 그 철학, 취향, 욕심, 교만, 자만을 내려놓을 때 그때가 되면 진짜
사업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 본질은 다시 돌아보면 내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 첫 줄에 썼던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은 거기서 시작했는데 딴 길 돌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그것이 바로 내 사업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은 어쨌든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잘 나갈 때나 돈이 많을 때나 이익이 많이 날 때나 언제나 사명 중심적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이 그 사명 중심을 유지할 때 그 스타트업의 생명력이 사명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사명의 출발점은 전적으로 창업자 자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고객에서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면 좋겠다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자, 이제 사명을 놓치면 처음 출발할 땐 다 순수하게 좋은 고객 중심적으로 출발하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사명을 놓치면 그 사업은 끈 떨어진 연처럼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또 뭐 경제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고 생태계 얘기하고 시장 얘기합니다. 시장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면 이 사업가의 창업자는 말기 증상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온갖 좋다는 묘수 또는 묘약 또는 방법론을 추구하고 형식과 겉모습을 추구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은 정말 사명을 놓치지 않고 고객 중심적인 사명을 놓치지 않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끊임없이 붙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항상 사업이란 이타주의의 도전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이게 바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일 다 필요 없다. 그냥 정말 원래 하려고 하던 내가 처음 사업계획서 첫 줄을 썼던 그거를 만드는 게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창업자들에게 약이 되면서도 또 독이 되는 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투자 유치인데요. 저는 투자 유치는 창업에 있어서 없어도 된다라는 마음이 기본이다. 사업에 있어서 투자 유치는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투자 유치는 사업에 요긴하고 중요한 도구이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 창업의 목적이 되면, 그래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 주객이 전도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채인 것 같아요. 부채도 저는 경영의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부채가 매우 유용하고 매우 조금 커진 회사에서는 부채가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긴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에 아직도 경영을 잘 모르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 자기 확신의 함정에 빠진 스타트업에게는 부채가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업자들을 그 본질에서 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에서 그 길을 잃고 돈에 집착하고 다른 부수적인 집착하는 게 뭘까? 저는 그 본질을 방해하는 세 가지 창업자들의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큰 것, 유명한 것, 돈 버는 것. 프라이머도 처음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2010년도에 후배 창업가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프라이머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하면서는 자꾸 큰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심사역을 뽑아서 더 크게 해야 된다. 펀드를 키워서 더 큰 투자회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유혹들이 있었고, 저희 파트너들끼리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머의 사명은 후배 창업가를 돕는 일이지 우리가 큰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생각을 여전히 계속하면서 저희는 작은 펀드, 작은 회사, 그리고 그 작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들도 여전히 우리가 크게 되려고 하는 목표보다는 그 처음에 사업의 그 본질,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사명에 집중하면 오히려 큰 것, 또 유명해지고 돈이 벌리는 것은 결과로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자,
사업을 하면 그 모든 것에 해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발표 순서 알려드릴 텐데요. 다음으로는 박정신 대표님 나오셔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 캐시워크 만드는 넛젤스케어의 박정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권도균 대표님 말씀 듣고 정말 제 주제랑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마 권도균 대표님 페이스북 글들을 너무 탐독해서 이제 싱크가 어느 정도 맞춰져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왔는데요. 네, 저는 그 내면의 점수판,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한 내면의 점수판, 그리고 이제 그 기네스 맥주의 증손자인 오스 기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단 하나의 청중, 이 굉장히 이게 그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데요.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 삼성전자에서 이건 뭐지? 예, 이거는 그 저희 브랜드 비디오인데요. 그냥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한 6년 동안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창업을 하려고 지금 그 커플릿이라는 커플용 메신저도 만들기도 했고요. 그때 여기 계신 임정욱 센터장님이랑도 지금 센터장님이 아니신데 만나서 일본에 가서 IR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승균 대표님, 저희 넛젤스케어 공동대표 의사이자 공동대표인 나승균 대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승균 대표님이 예방의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만성질환에 대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실제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원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그 약을 처방해 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결국에는 습관을 바꿔줘야 되는데 습관을 바꾸는 건 의사가 진료실에서 1분 만에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눈 감기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뭘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핸드폰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 습관을 바꿔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미션이 금전적 보상과 촉진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용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만성질환을 관리 및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이게 저희 사옥 그 1층에 붙어 있는데요. 좀 하품이 나오려고 하시죠. 네, 저 캐시워크 앱이 저렇게 생겼고, 그래서 지금 만성질환을 줄인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희 의사이자 공동창업자인 나승균 대표님이 그 벤처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여기서 하려는 말은 저희가 뭐 이렇게 IR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저희가 이런 발표 자리에 나온 게 처음이라서 그 메신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캐시워크라는 앱을 만들고 있는데 데일리 액티브 유저에서 한국 전체에서 12번째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사용 시간에서는 8번째. 네, 넷플릭스보다 많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총 실행 횟수에서는 5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런. 네, 그래서 듣보잡은 아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셔도 된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괜히 트래픽만 많은 건 아닌가. 근데 저희 올해 1,000억을 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125억. 근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여기 신재용 대표님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요. 그 행동정제학을 기반으로 해서 금전적 보상을 주면은 사람들이 많이 걷더라, 이런 게 논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이것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것을 지금 구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되게 우아하죠. 행동경제학, 금전적 보상, 굉장히 우아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 우아한 부분보다
대규모 인구 집단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그 리워드를 지급을 할 수 있어야지 지속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우아하지가 않고 개처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처럼 해야 되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IR에 나오는 거 자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 진짜 말씀드리려는 건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이 악마를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내면의 점수판이라는 개념인데 그 외면의 점수판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동현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투자자, 뭐 기타 등등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하지만 내면의 점수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스기네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저분은 이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래서 청중이 단 하나의 신만 있는 사람을 는 정말로 할 일만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폴 그레이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Default alive and default or default dead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는 사업이 그냥 가만히 뭐 그 마케팅이나 아니면 IR 활동이나 그런 거를 하지 않았을 때 default alive, 그러니까 그냥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고꾸라져서 없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인데요. 그래서 그 Y 컴비네이터의 폴 그레이엄이 한 말, 그래서 투자를 이제 고민 중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투자를 진짜 제일 잘 받는 방법은 투자를 안 받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정직성에 대한 말입니다. 저 두 가지를 하려면 정직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 아니스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만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저희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뭐 공동 창업자끼리라도 아니면은 뭐 인턴과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라도 해야 되는 말은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그 피터 드러커가 한 생산적이라는 말에 굉장한 섬뜩한 정의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아무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인간관계는 상호 기만에 대한 감형극에 직면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만 번지르게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300억 투자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겨울이 찾아오니 어쩔 수 없이 투자 유치를 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투자 설명서를 보냈습니다. 그 투자를 하고 싶다고 연락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주로 투자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저희는 높은 기업 가치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재 가치를 늘리는 데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미리 해서 여기는 만나면 안 되겠다라고 싶은 투자자 분들은 안 오셨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과 그 신한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청중은 누군가 생각을 해보면 주주입니다. 주주. 주주들 그래서 투자를 어떤 돈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투자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에 받을 수 있어야 가장 도움이 되는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투자를 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청중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굉장히 중요한 청중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코드 한 줄 한 줄이 정말로 우리 엄마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IPO를 하게 되면 저희 어머니를 꼭 주주로 참여를 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신 대표님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이어서 저희 신재명 대표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룸 신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두 분이 뭐 이미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갖고 저희도 간단하게 사실 이따 패널 토의할 때 저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먼저 저희도 이제 듣보가 아니라는 걸 좀 증명하기 위해서 좀 트랙션을 갖고 왔고요.
저희는 성공적인 아침을 만드는 이제 알람앱을 만들고 있는 딜라이트룸이고 한 100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글로벌 알람앱입니다. 그래서 한국 유저는 한 10%밖에 안 돼서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 누적으로는 7천만 다운로드 정도를 기록했고 한 200만 DA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의 작은 팀이고요. 그래서 뭐 아까 계속 투자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이제 부트스트래핑해서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투자 없이 10년째 흑자를 이어가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한 230억 매출에 50%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람앱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뭐 어떻게 만들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뾰족하게 이 알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알람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들 사실 일어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람을 어떤 형태로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알람 쓰고 뭐 다시 자는 경우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알람 끄고 다시 잠들고 뭐 비몽사몽으로 아침에 막 민기적 대고 하는 경험들이 너무 싫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가 처음 시드였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어나기 힘들까 생각해 보면 실제 생물학적으로 수면 관성이라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눕고 있으면 계속 눕고 싶고 자고 있으면 계속 자고 싶고 뭐 잘 못 자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일어나기 힘들고요. 그래서 기존 알람이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였다면 우리는 알람은 깨워주는 것까지 책임져 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확실히 깨워주는 거에 좀 포커스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확실히 수면 관성을 끊어주는 거에만 포커스해서 이제 사업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사람들이 쓰는 미션들로는 뭐 알람 울렸을 때 화장실 가서 화장실 사진을 찍어야 된다던가 뭐 스쿼트를 해야 된다던가 그러니까 정말 안 깨고는 못 베길 이런 다양한 미션, 기상 미션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는 잘 못 자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잘 잠들기 위해서 뭐 수면 음악이라던가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없이도 수면 뭐 환경을 분석해주는 이제 이런 뭐 코골이를 분석해준다던가 수면의 질을 분석해주는 이런 수면 효율 개선을 위한 기능들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5년 정도 됐을 때 뭐 이미 글로벌 1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막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 이 알람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거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나간 사람한테 알람이 뭐예요 하면 뭐 시간 알려주는 도구죠 라고 대부분 하실 건데 사실 저는 이 아침에 매일 아침 보는 이 어떻게 보면 도구가 굉장히 본질이 재정이 안 된 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알람이 이 모습은 아니겠다. 그래서 10년 뒤는 저는 시간을 알려주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확실히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알람을 맞춘 이유는 자기가 아침에 원하는 행동들, 원하는 아침을 맞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저희가 알람의 본질을 재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처음엔 알람에서 수면을 왜 해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땐 알람의 책임 범위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알람 그냥 깨어날 때만 쓰지만 사실 잘 자고 잘 일어나려면 잠들기 전부터 기상 직후까지 다 커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전부터 기상 직후까지 알람의 책임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저희 간단한 이제 소개였고 이제 뭐 어차피 패널 토의에서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오늘 주제 연결되는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를 안 받고 성장을 했는데 왜 투자 받지 않았냐, 투자 안 받는 게 목표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앞에 권동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많은 돈이 재앙이고 돈이 없을 때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공감이 가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당연히 뭐 저희가 매력이 없어서 투자를 못 받았던 것도 있겠죠. 저희가 막 IR을 돌고 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흑자로 처음에 시작했다 보니까 1인 개발자였어서 뭐 제가 돈을 가져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월급 안 받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용자에 집중하고 제품에 집중하다 보니까 돈이 좀 벌리고 이 돈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근육을 키워야겠다 하면서 좀 경험을 쌓다 보니까 또 돈이 더 벌리고 그래서 좀 더 근육이 커지고 내가 돈이 정말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하게 되면 그때 받아야지 하는 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10년째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정리하면 뭐 무조건 안 받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경영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자본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좀 더 제품과 사용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임정욱 실장님 발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저는 오지 말았어야 될 자리에 온 거 아닌가,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해서 왔고, 저는 그냥 그래서 간단히 저희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고 이따 패널 토론 때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공무원이 아니고, 원래 공무원이 아니고 한 1년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공무원이 된 지. 그 전에는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든지 뭐 TBT라는 벤처 캐피탈에서 이렇게 투자도 하고, 그래서 생태계 뭐 이런 창업자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만났었고요. 그러다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에서 되게 드문 이렇게 정부 부처의 실장이 개방직으로 열려 있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돕기 위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소상공인 셋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장도 이걸 담당하는 실장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벤처 스타트업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 스타트업들을 돕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라고 예초도라고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과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매칭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 그리고 뭐 청년 창업 사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술 보증 기금을 통해서 뭐 아기 유니콘, 예비 유니콘 같은 것들, 그리고 전국의 창조 경제 혁신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창업을 이렇게 창업자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예산은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 거기서 1조 정도가 창업자를 돕는 여러 가지 사업에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한 5천억 정도는 모태 펀드를 통해서 벤처 캐피탈 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부처들이 돈까지 합치고 회수까지 합치면은 뭐 1조가 넘는 돈을 모태를 통해서 벤처 캐피탈에 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공급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연간 뭐 한 2, 3조 가량의 이런 벤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한국의 경제 성장, 미래 산업을 책임지는 새로운 이런 신성장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 한국의 이런 경제를 이끌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저희 스타트업 지원의 방향은 글로벌과 딥테크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스타트업들이 여기 오신 그런 박정신 대표님, 신재명 대표님도 결국 이렇게 큰 가치를 만든 이유는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그런 앱을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고, 모든 지금 스타트업들이 다 글로벌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돕는 여러 가지 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라든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글로벌 팁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이제는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글로벌 창업자들, 그러니까 해외 창업자들도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초격차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딥테크, 미래 산업 분야, 뭐 시스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AI, 에너지, 양자 컴퓨팅 뭐 이런 분야들을 10개를 선정을 해서 그쪽에는 더 집중적인 그런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이 돼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사실 아이러니한 게, 옛날에는 저는 정부 지원을 받는 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디스트랙션 같은 것들이 되고, 많이들 하는 얘기가 그걸 받기 위해서 페이퍼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 받지 말고 민간 투자 받든 부트스트랩해서 성장하는 게 이렇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옛날에는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한국만큼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렇게 많고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지금은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자국에도 비슷한 프로그램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엔 보면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한국의 그런 프로그램과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 초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너무 그 정부 지원 사업만 계속 이어서 타고 가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모든 기업들이 물론 여기 계신 그 두 분의 훌륭한 창업자분들처럼 투자 전혀 안 받고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요즘에 딥테크 쪽으로 가면 바이오라든지 뭐 이 요새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유명한데 그런 영역일수록 초기에 투자가 많고 성장을 해서 대규모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어떻게 보면 불가결하고 필요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지원과 민간 투자를 잘 매칭해서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이런 이 스타트업 지원 방침도 갈수록 민간하고 팁스처럼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게 모든 이 정부의 예산 사이클에 맞춰서 이 지원 사업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들이 대개 연초에 공고가 나가고 기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기를 딱 놓치면은 그 해에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자신한테 맞는 그 회사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놓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많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아쉬운 것은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해서 장관님이라든지 이런 많이 저희 만나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은 세종에 있어서 창업자들을 실제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실제로 서울에서 만나더라도 이런 간담회 같은 걸 하는데 여기 보면 박 대표님, 신 대표님 같은 분들은 안 오십니다. 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정부 지원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만 와서 계속 애로사항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이런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그런 분들 쪽으로 바이어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사실 정부 지원이 필요치 않은 분들도 꼭 정부의 지원이란 게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받는 것도 많고 해외 진출을 할 때도 국가 간의 이런 이 외교 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랑 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정욱 실장님까지 네 분의 발표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제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문구 교수님과 함께 패널 토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다음 세션의 주제는 Culture for Impact Scale-up입니다. 스타트업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진행했던 Independent Entrepreneur라는 주제에 맞춰서 김문구 교수님과 이제 발표해 주신 4명의 연사분들 앞으로 자리해 주셔서 잠시간 토의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경영대학 임팩트 MBA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문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다들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께 정말 온 마음을 기울여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신이 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께서 더 잘 말씀해 주셔서 아주 큰 교육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세션을 인디펜던트 앙트레프너스라고 이야기했고요. 혹한기에서 어떻게 스타트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제를 던졌는데 제가 요즘에 한 달에 제 생각에 한 분 이상의 대표님을 만나서 폐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이야기하다 보면 꼭 우시고 또 껴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회사가 이제 폐업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주주분들과 이제 저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함께 논의하고, 또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지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투자 유치가 참 잘 되면 좋을 텐데, 투자 유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혹은 투자 유치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올해 북미에서 가장 큰 엑싯을 한 스타트업이 약 4조 원 정도의, 지난달 말에 이제 HG라는 회사에 인수가 됐는데, 그 회사가 이제 10년 정도 창업을 했고, 창업하고 2년째부터 BEP를 맞추는 그런 체질을 갖춰놨었고, 그 회사는 다른 게 아니라 기업들의 회계 관리하는 일에만, 그것도 회계 관리 중에서도 새로운 법률에 맞춰진 회계를 관리하는 일, 아까 우리 권두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에 집중하는 것,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또 박정신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내면의 점수판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생할 수 있을까, 부트스트래핑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실제적인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생존하면서 또 필요하다면 대규모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타진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함께 논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주제로 너무 훌륭하게 발제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앉아서 이제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욱 실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오신 거 맞고요. 네. 재작년쯤이었나요? 그 당시에 이제 예견된 3고, 고물가, 고환율, 고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긴급 회의를 주재하셨고, 저도 초대받아서 이제 참가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스타트업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오셨는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전 세계의 벤처 투자가 이렇게 급감을 했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2021년과 22년 초반의 이런 벤처에 대한 이 거품, 과열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그만큼 충격이 더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그 벤처 투자가 빠르게 이렇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번의 그런 그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뭐 2022년 그 11월에 제가 가자마자 그것을 해서 뭐 벤처 모펀드라는 것을 만드는 그런 것을 발표를 했고, 벤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높여준다든지 하고, 벤처 캐피탈들이 더 빨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빨리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4월에는 금융위와 같이 또 발표를 해서 뭐 한 10조가량의 그런 자금을 공급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벤처 캐피탈에 대한 그 자금도 있겠지만, 많은 은행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 중진공 같은 데를 통해서 정책자금이라고 합니다. 저리에 이렇게 그 자금들을 좀 공급을 해서 그 투자받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대책을 냈다든지, 뭐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도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도 했었고, 계속 그렇게 독려를 했는데요. 그 결국 시장을 완벽히 이기기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의 경우에는 많은 그런 그 투자사들이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투자를 슬로우하게 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바닥까지 좀 떨어지고, 이 언제쯤 이게 회복이 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푸시를 했지만 투자 같은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지는 않았고, 다만 다행인 것은 올해 1분기부터 이렇게 투자가 좀 다시 돌아오고,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들 합니다. 벤처 캐피탈들이 일단 열심히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게
꼭 뭐 다시 완전히 이게 이 마켓이 돌아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그동안 투자를 안 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만 되는 LP들한테도 그런 또 상황까지 온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조심스럽게 계속 그 업계에 물어보는데 다행히 지금은 좀 투자가 돌아오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돕고 있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그 투자 대신 이렇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하는 다각도의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투자 독려 이런 것들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시민들의 시각은 사실은 뭐가 안 되면 정부 탓하고 일단 정부는 까야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임정욱 실장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가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오랫동안 공헌해 오신 분이 계신다는 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위기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너무 하기가 쉬운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걸 오늘 또 권도균 대표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많은 혁신이 돈이 떨어지고 내일 모레 회사 문을 닫아야 할 때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혹시 대표님이 직접 투자하신 회사들 중에서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은 쉽죠.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은 말로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고 이제 닥치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긴 하죠.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의 공통점을 보면 잘 나가서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받고 망가져요.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으로 뭐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그런 사이클을 거치죠. 오히려 흑자 내고 있다가 투자 받고 난 뒤에 적자로 전환하고 나서 다시 그 적자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 중에 이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지금 질문에 이제 그 설탭이라는 그 가외 그 아이패드로 교육 서비스를 하는 설탭 서비스를 하는 오누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도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인기가 있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제 원래는 이제 다른 서비스 그러니까 문제풀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이제 계속 그 BEP를 못 넘긴 채로 돈이 지금 다 떨어졌어. 이제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단계에 왔었고 그 오누이의 고혜진 대표님이 이제 문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 많이 있으니까 그걸 온라인 과외를 화상 과외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설탭 서비스를 기획했어요. 근데 이제 돈도 없고 개발 능력도 없으니까 본인들이 개발하지 않고 또 프라이머 클럽 안에는 그 화상 그 줌 같은 서비스를 B2B로 서비스해주는 그 툴을 서비스해주는 그 서비스 회사의 툴을 이용해서 한 달 만에 뚝딱뚝딱 그 MVP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그로부터 1년 안에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받을 만큼 급격한 성장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성장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 그 전에는 우리 회사의 뭐 기술, 우리 회사의 제품, 우리 회사의 뭐 어떤 그 서비스 브랜드 이런 걸 이제 많이 고려했는데 이제 돈 없으니까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브랜드 아무 소용 없고 뭐 기술 아무 소용 없고 뭐 기업 문화 아무 소용 없고 그냥 진짜 살아남자. 돈 벌자. 그럼 돈 벌려면 뭐예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뭘까? 그걸 갖고 어떻게 돈을 벌까? 그렇게 해서 미니멀하게 만든 서비스가 설탭이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고객들이 너무 많이 빠르게 반응하고 발전을 일으키고 있고요. 뭐 오누이 외에도 여러 팀들이 그런 코너에 몰렸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 남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그거에 집중했을 때 다시 턴오버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돈이 없을 때 혁신이 일어난다, 혹은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오늘 내일 할 때 혁신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사례들이 옆에 대표님들에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돈이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그냥 시작했을 때, 돈이 아예 없었을 때, 영원이었을 때도 혁신이 잘 일어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지명 대표님께서 나는 돈이 없을 때 사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에 주력했고, 또 돈을 잘 쓸 능력이 없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돈이 없을 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위한 단 한 가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비슷한 질문 사실 많이 받으면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지금 옛날을 떠올려 봤을 때 결국 돈이 있으면 뭔가 스케일러블하게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확장 가능하지 않고 손에 흙을 묻히는 경험들이 지금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초반에 전 3년 동안 실제 고객 대응을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아니 그거 월급 얼마 주면은 뽑을 수 있는데 왜 안 뽑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그렇게 사용자들이랑 교류하고 이 VOC를 처리하면서 제품에서 필요한 게 뭔지 본질을 사실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나니까 오히려 이 CX 팀을 더 잘 꾸릴 수 있었어요. 어떤 CX 매니저가 더 고객 대응을 잘 할 수 있고 이 본질을 프로덕트 팀에 잘 전달해 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더 면접 볼 때도 잘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잘 운영할 수 있는 초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영역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HR적인 부분, 프로덕트적인 부분, 비즈니스적인 부분 다 그때 이제 돈 받아서 나보다 전문가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그게 결국 부채로 남아서 지금도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냥 그 사람에게 다 어떻게 보면 기대게 되는 이제 이런 근육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초반에 오히려 확장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라라는 게 사실 폴 그레이엄의 또 유명한 아티클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 글에 따라서 비슷한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확장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라.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안 읽어보신 분 계신 건 아니죠? 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친절하게 신재명 대표님이 한글로 잘 번역해 놓으신 아티클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정말 큰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신재명 대표님 이어서 이미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럼 돈을 잘 쓰는 근육이 어떻게 길러질 수 있을까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손에 흙을 묻히는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많이 해봐서 내가 진짜 이럴 때 돈이 있으면은 정말 잘 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돈만 있으면 딱 마스터피스가 완성되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 저는 돈을 썼고, 그때 좀 더 돈을 잘 썼다라는 효능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너무 보수적이어서 이제 스타트업이 성장 속도를 이제 느리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 측면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 사실 역설적이게도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돈을 잘 쓸까, 투자를 잘 받을까라는 고민보다도 어떻게 하면 사용자 문제를 해결할까, 좋은 제품 만들까에 집중하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돈이 필요할 때 받는 게 돈을 투자를 받던 어떤 형식으로 받는 게 더 효율적으로 뭔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박정신 대표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투자 유치를 하시고자 해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보낸 일종의 서신을 보면 어떤 투자자분들은 이분들이 좀 기고만장하다. 이게 갑질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밸류에이션 높게 받는 것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 내재적 가치를 확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또 투자금에 꼬리표를 붙일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 마라. 우리랑 만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유한 투자 유치에 대한 철학을 갖게 되신 배경이나 과정이 있었을까요? 네. 갑질을 한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니까 이 투자 유치라는 것이 그 창업자에게 특히
굉장한 리소스를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그 공동 창업자들이 전부 다 그 가치 투자를 하는 그 스터디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도 뷰가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1,000억이 있으면 이 회사를 1,000억에 인수를 할까?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뷰의 서신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희 그런 소신에 맞지 않은 돈을 받게 되면은 청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주명부에 한 줄 늘어나는 거가 정말로 이거는 저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저희를 이해하고 정말로 한 배에 타서 난파가 되면은 같이 돛 고치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진정으로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게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시간을 이제 낭비하지 않고 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이타주의라는 말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영자이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했다. 예, 그리고 아까 권동윤 대표님께서 발표 내용 중에 이타주의에 기반한 고객 중심 가치 창출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이제 권동윤 대표님이 쓰시는 글이나 뭐 영상이나 다 일일이 찾아보고 있는데 늘 그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개인의 욕망이 이렇게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이 생태계 바닥에서 계속 이타주의를 강조하시는 게 그냥 아이러니한데 혹시 이 이타주의라는 것이 길러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훈련돼서 강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예. 어렵다고 이 질문 네. 빼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귀엽고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는데 딴 사람들을 어떻게 이타주의적으로 기를 수 있을까 이렇게 그냥 저는 그 부분 사실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영역인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군가는 꾸준히 그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누군가 꾸준히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말하고 교육한 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게 효과가 없더라도 이제 선천적으로 사람은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하는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냥 비관적으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걸 얘기하고 교육하고 또 가르쳐 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묘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타주의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자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의 효과를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이고 효과가 있고 또 그게 진짜고 그게 사람을 본인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정작 하고 싶었던 키워드 경영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예, 이끌어냈는데요. 지금 옆에 계신 박정신 대표님, 신재명 대표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형에 가까운 모습은 아니셨을 거예요. 아마 1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이나 뭐 연습, 교육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권도균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접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보면 경영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경영은 그냥 하면 되는 것.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을 더 많이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프라이머는 제가 처음 뵀을 때도 그랬고 투자기관이 아니라 경영교육기관이라고 항상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혹시 경영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경영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경영을 교육하고 계신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경영이 그냥 스포츠랑 좀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은 프랙티스, 계속 훈련하는데 뭘 훈련하냐면
저는 사람들이 경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경영의 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경영을 잘못 배우는 것 같습니다. 경영에서 배워지는 그 경영이라고 말하는 그 택티컬한 것, 뭐 인사 관리, 뭐 조직 관리, 뭐 마케팅 이렇게 그런 그 택티컬한 것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사실 경영의 본질을 자꾸 놓치는 것 같은데, 저는 경영은 경영자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본인이 목표로 했던 고객에게 만족을 시키고 그 만족을 재무적인 결과로 환원시키는 그 결과를 만드는 게 경영이지, 뭐 어떤 걸 하는 게 경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결과 중심적인 그 생각, 행동, 그거 정열은 우리가 익숙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자꾸 때리면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결과 중심적으로 가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거가 경영이다. 그게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저희 프라이머는 투자하고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게 KPI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팀의 KPI를, 핵심 KPI를 정해놓고 그 핵심 KPI에 집중하도록 6개월간 붙잡고, 진짜 때리진 않지만 엄청 밀고 있는데도 우리의 사고가 결과 중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6개월 안 되면 1년 하고 2년 하고, 아무리 진짜 때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게 훈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권동규 대표님께 워낙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타주의, 그러니까 고객 중심 마인드셋을 외치는 것,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본질 이외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도록 돕는 것이 경영 교육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끝에 계신 임정욱 실장님께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교육이나 학습 혹은 훈련,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장기간을 거치면서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기업가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 생태계에서 10년 넘게 수없이 많은 기업가분들을 만나오셨으니까 혹시 그렇게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던 기업가분들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지. 네. 네,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창업가는 누무의 그 정세주 대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세주 대표를 아마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때 제가 보스턴에서 라이코스 대표를 하고 있을 때 한번 뉴욕에 갔다가 이렇게 봤었고, 그때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국 토종 한국인이 뉴욕에 와서 미국 그 스타트업을 같이 이렇게 공동 창업해서 하나 되게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뭐랄까 되게 그냥 여느 창업자랑 이렇게 같이, 그리고 되게 본인이 미국에서 그걸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토종 한국인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그런 걱정을 토로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제 미국 주류의 이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자 이제 투자 유치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퍼포먼스를 못 내면 미국 VC들은 냉정하니까 내가 쫓겨날 수도 있다, 그게 걱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만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 친구가 굉장히 자기 최면을 걸어서 나를 바꾸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성장하는 회사의 그거에 맞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실력과 이런 것들을 키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그 영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아니 그걸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그 영어 선생님을 했던 그런 미국인 교수님을 붙여서 모든 주고받는 메일에 그 BCC를 걸어가지고 그걸 다 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걸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중간하지 않게 진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진짜 그런 창업자들은 그 회사에 이걸 키우기 위해서 저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물론 절박한 뭐 그런 것들도 다 있었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탁월함을 추구하고
그 탁월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힘든 훈련이나 연습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리고 오랜 기간 그걸 반복했다는 게 큰 특징이겠군요. 그 옆에 계신 두 분께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분 다 이제 성장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제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극적으로 성장하셨는지, 또 회사가 또 개인이 어떻게 극적으로 성장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먼저는 이제 박정신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너치 헬스케어는 기업가들이, 대표자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책을 읽거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시험을 보지 않으면 인간은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같이 모여서 시험을 보는. 이것도 정말 투자 유치할 때 하셨던 그 시도만큼 고유한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셨는지, 또 대표님의 학습 루틴은 어떤지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경영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챙겨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배 안이 아니라 배 밖을 봐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일상 업무에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흘러가지 않기 위해 서로 이제 밧줄을 묶어 두었습니다. 공동 창업자들과 이제 그 대표들이, 네, 그리고 또 이런 팀장급 C레벨들이 밧줄을 서로 묶어서 주로 이제 그 뭐 피터 드러커라든지 아니면은 뭐 앤디 그로브라든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이미 많은 유산들을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그냥 스터디만 하면 읽지 않으니까 저 자신을 보면 네,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이제 서로 그 시험 점수를 저희가 있는 그 슬랙 채널에 이제 바로 올라가게 자동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구글 폼으로 이제 시험을 끝나면, 네, 그래서 누가 제대로 했고 누구는 이제 좀 위험하니까 그거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도와줘야겠다, 네,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더 이제 대화를 더 많이 하고, 또 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또 그 본인이 하는 사업에 대입을 해서 많이 또 그 개념을 도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만 놔두면, 네, 권동현 대표님 항상 그 페이스북에서도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진짜 본질이 아닌 다른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깨닫고 그거를 묶어두는 장치를 만드는 게 저희는 스터디였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 고객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그리고 또 본질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유명한 거, 큰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들에 자꾸, 또 지엽적인 것에 자꾸 관심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신지명 대표님께 드리고 답변을 조금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래는 미션이나 비전이 무용하다라고 이제 강하게 믿으셨고, 그걸 또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경영이라는 게 뭐가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겪으셨기에 지금처럼 컬처덱도 이렇게 멋지게 만드시고 경영에 집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대부분의 엔지니어 출신의 경영자분들이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명 한 줄이 어떻게 돈을 벌어다 주는지 잘 공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사례를 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한 5명 때까지는 그게 없어도 잘 굴러갔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다 논의할 수 있으니까. 10명이 넘어가면서부터 하나의 논의를 완성짓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의 방향성에서 저는 뭐 성공적인 아침을 그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우리는 유틸리티의 끝판왕이지, 뭐 알람에 타이머도 있어야 되고 스톱워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답이 없는 거다 보니까 논의가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제 성과도, 지표도 안 좋아지고 성장률이 더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션 비전에 대한 좀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분들이 남고 아닌 분들은 떠나고 거기에 맞는 분들이 점점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의도 빨라지고 사람들이 더 동기부여돼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게 지표로 어떻게 환산되지를 계속 궁금했었는데, 그 미션 비전이 세팅되고 팀이 구성되고 나서는 팀원이 오히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20-30%씩 성장하다가 그 해부터 다시 2배씩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수치화하긴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따로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너무 아쉽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촉매가 돼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세션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